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9주차입니다. 지난주에는 중간고사를 봤는데 중간고사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이제 출석 체크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많이 오는데요. 이 출석 체크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체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늦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출석 체크 된 거를 확인해 보고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8장의 생물 다양성 1 미생물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은 다음과 같고요. 8-1 생명은 여러 단계를 거쳐 생겨났다. 약 46억 년 전에 지구가 생성되었다고 하고요. 39억 년 전 지구는 생명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안정화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명 탄생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모든 세포는 기존 세포의 생식으로부터 생긴다. 최초의 세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설이 원시 지구의 독특한 조건에서 화학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의 과정에 의해 생명 탄생이 되었고, 즉 무생물인 화학물질에서 새로운 생명체들이 형성이 되었다. 이런 가설들이 생겼고요. 그러면서 추론적인 모형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생겼다고 합니다. 자,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물을 끓여서 수증기가 발생하면 암모니아라든가 메탄, 수소 이런 것들이 배기 모형을 모방한 환경을 만들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응축기 안에서 물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시 이렇게 서큘레이션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런 산출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티민이나 포도당, 글리세롤, 글라이신 이런 것들의 단위체들이 생성이 됐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자, 유기물 단위체의 합성. 1953년 시카고 대학의 유리와 밀러 현대의 생물학적 분자들을 만드는 유기물 단위체들이 초기 지구를 모방한 조건에서 형성됐음을 증명을 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모형의 이런 조건을 가지고 우리 지구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거죠. 자, 두 번째, 유기물 중합체의 합성과 축적. 원시 지구에서는 유기물 단위체를 포함한 빗방울과 파도가 뜨거운 암석에 부딪힌다. 일부 단위체들은 서로 화학 결합을 만들어 보다 큰 분자를 형성했을 수 있다. 그 유기물을 소비할 어떤 생명체도 없었기 때문에 큰 분자들은 수천만 년 동안 대량으로 축적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또 이제 생각을 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자기 복제성 분자들의 기원. 과학자들은 생명의 기원에서 핵심 단계는 자기를 복제할 수 있었던 RNA 분자가 무작위적이고 자발적으로 생기는 것이라고 가정을 한다. 복제에 단백질을 요구하는 DNA와는 달리 RNA는 자기를 스스로 복제가 가능하므로 RNA가 원래 유전물질이었다는 추측을 이끈다. 일단 무작위적으로 RNA가 생성되자 자연 선택이 발생했다. 가장 빠르게 잘 복제할 수 있었던 여러 RNA들은 자신들을 더 많이 만들었을 것이다. 자, 이렇게 RNA 분자가 있는데 RNA는 자기를 이제 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그림들처럼 성공적인 분자들은 스스로 많이 만들 수 있었고 사본들은 더 많은 사본을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우고 증명을 했었죠. 네 번째, 최초의 세포 형성. 원시 바다에서 생긴 지질들은 저절로 모여들어 기름이 물과 섞였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방울을 형성했을 것이다. 이런 작은 지질 방울들 안에 물이 갇히게 되었다. 만약 내부의 물이 자기 복제성 분자를 포함하고 있었다면 결과적으로 원시 세포들이 형성될 수 있었을 것이다.
세포질이 막에 의해 둘러싸였다. 자, 이렇게 이제 물방울 안에 물을 둘러싼 지질방울들이 저절로 생기면서 이 안에 만약에 이제 세포들이 자연적으로 선택을 받게 됐다면 복제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지구상에 새로운 생명체가 형성되는 생물 발생은 유기물 단위체 형성, 중합체의 형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복제성 분자를 포함한 원시 세포의 형성이라는 순차적 단계를 거쳤을 것이다. 자, 두 번째, 원핵 생물은 독특한 세포 구조를 가진다. 원핵 세포로 된 생물들, 프로카리오트라고 하는데 지구상에서 지난 최초의 생명이고 어디에나 존재하며 지구 생태계에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다. 생물의 3영역이라고 있는데 생명체의 원핵세포 생물, 비교적 작고 더 원시적이며 막 경계를 가진 소기관이 결여된 세포들이다. 자, 그리고 진핵세포 생물, 비교적 크고 보다 복잡하고 막 경계를 가지고 있는 소기관들을 포함하는 세포들이다. 자, 원핵세포에는 고세포 영역, 세균 영역, 그리고 진핵세포에는 진핵생물 영역, 이렇게 3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원핵세포의 구조적 특징을 보면요. 대부분 단세포성이고 일부 원핵세포들은 불리한 환경에 적응하여 내생포자를 형성할 수 있다. 이게 내성포자인데요. 탄저병을 일으키는 세균은 바실러스 안스러시스는 내생포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거의 원핵 생물들은 원형질막 바깥에 위치하는 세포벽을 가지는데 세포벽은 보호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생물들이 아주 넓은 영역 환경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에 보이는 하나 이상의 편모들이 보이는데 이 편모는 움직일 때 사용을 하고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자기를 뚫고 추진하는 데 이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포벽에 끈끈한 현막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현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보호뿐만 아니라 다른 세포에 부착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것은 우리 위궤양을 많이 일으키는 세균인 헬리코박터 파이로니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원핵 생물의 증식인데요. 이분법. 중이염을 유발하는 세균인 알로이어코커스 오터티디스는 이분법으로 증식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자기를 나눠서 증식하는 방법이죠. 조건만 이상적으로 유지된다면 이분법으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거대한 개체군이 형성될 수 있는 증식 방법을 가지고 있죠. 원핵 생물의 모양, 구균은 이렇게 이제 동글동글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세균이죠. 구균은 둥근 세포들로서의 하나로 존재할 수 있고 사슬형 배열을 하거나 혹은 덩어리로 존재한다. 충치를 일으키는 균이죠. 스트랩토코커스 뮤탄스는 보통 인간의 구강에서 발견되며 이를 썩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생물은 보통 둥근 개별 세포들이 사슬처럼 붙어서 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간균은 바실러스라고 하는데 막대기 모양처럼 이렇게 좀 길 모양을 가지고 있죠. 막대기 모양의 세포들로 단일 세포로 있거나 사슬형으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이로치 H7이라고 불린 대장균 이콜라이 계통인데요. 죽을 수도 있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이죠. 나선균인데요. 구부러져 있거나 나선 모양을 하는 대부분의 원핵 생물은 단일 세포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요 나선균은 라임병을 일으키는 세균입니다. 보렐리아 벌그더페리라고 하는 균인데요.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서 인간으로 전파가 된다고 합니다. 자, 원핵 생물의 영양인데요. 다양한 영양성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고 많은 원핵 생물들은 환경에서 직접 얻은 분자 재료들과 에너지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먹이를 스스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원핵 생물은 대서양의 수킬로미터 깊이에 존재하는 월수공 근처 환경에서 먹이사슬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햇빛이 닿지 않는 이런 곳에서 원핵 생물들은 열수공에서 뿜어져 나오는 황이 풍부한 고열수로부터 영양분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생물막의 형성. 원핵 생물은 종종 생물막을 구성하는데요. 이것은 바위나 살아있는 조직들의 표면에 붙어있는 생물의 군집이다. 일부 현미경적 진핵 생물종들과 연계될 수도 있으며 제거하기가 어렵다. 이게 한 청소년에 보이는 치태, 플락인데 추적 알약을 씹고 난 후에 치아에서는 푸른색으로 치태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태가 어, 약을 이렇게 묻히면 나타난다고 하는데 여기를 보면 인간 치아에 붙어 있는 세균 치태는 일종의 생물막이다. 자, 지구의 두 가지 생물 영역은 고세균, 세균은 비교적 작고 단순한 세포들인 원핵 생물로 구성이 된다. 원핵 생물은 모양과 구조, 특성, 그리고 영양학적 서식지의 범위가 넓다. 자, 세 번째, 고세균은 극단적인 서식지에 산다. 원핵 세포 생물을 구성하는 두 개의 영역, 고세균과 세균이 있는데요. 고세균은 극단적인 생태 서식지에 사는 생물로 알려져 있고요. 자, 메탄 생성 세균이 있고 호염성 세균이 있고 호열성 세균이 있다고 합니다. 자, 고세균의 메탄 생성 세균들을 보면요. 혐기적 환경에 서식을 하고 대사 노폐물로 메탄가스를 방출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가축의 소화관 내에서도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메리지 내 부패 중인 쓰레기들로부터 용기에 메탄가스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원핵 생물에 의해 방출되는 메탄을 태워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건데요. 세균들이 생산한 메탄을 가지고 이렇게 산업적으로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부 조지아의 오키페노키 국립야생보호구역 내에 스와니강 표면에서 습지가스가 솟아오르고 있는 사진이라고 합니다. 어떤 메탄 생성 세균은 추운 곳을 좋아하는 메탄 생성 고세균으로서 남극에서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이 종은 영하 2.5도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고세균 호염성 세균인데요. 자, 호염성 세균은 유타의 대염호나 중동의 사해, 그리고 소금을 생산하기 위해 염수를 증발시키는 염전같이 매우 짠 환경에서 번성을 하는 세균들인데요. 다양한 색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엑토티오로도스피라는 소금 웅덩이에서 살며 고온 및 알카리성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호열성 세균이 있는데요. 고열의 환경에서 생장을 할 수 있고 깊은 바닷속, 열수공, 온천, 간헐천 등에서 번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십억 년 전 최초의 생명체가 맞닥뜨려 했던 생원들과 유사한 것일 수도 있다고 추측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여기는 와이오밍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있는 그랜드 프리즈매틱 온천인데요. 호열성 서식자들의 색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고세균들은 그래서 극단적인 환경에서 자주 발견이 되는 원핵 생물들인데요. 여기서 메탄 생성 세균, 호염성 세균, 그리고 호열성 세균이 여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세균은 숫자도 많고 흔하기도 하다. 자, 세균은 우리 신체 표면이나 내부를 포함해 지구상의 모든 서식지에서 번성을 하고 있죠. 자, 개별 세균들은 현미경적 크기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집단 영향은 매우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로운 세균들이 있는데요. 질소 고정 세균 토양 내의 세균들은 대기의 질소를
암모늄 이온과 기타 화합물로 전환을 시킵니다. 많은 세균들은 물질을 분해해서 원소의 순환을 돕고 있는데요. 하수의 정화에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기도 하죠. 자, 이렇게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토양에 있는 세균이 이 질소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암모늄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이것을 식물이 이용하게 되는 거죠. 자, 하수 처리장에 물이 오염됐을 때도 이런 세균들을 이용해서 물을 정화를 하는데 이용하고 있고요. 토양에서도 토양이 오염됐을 때 세균들을 통해서 정화를 하는데 이제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먹는 요구르트 역시 세균인 거죠. 세균을 이용해서 우리가 물질을 분해하는 역할을 해서 먹기도 하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로운 세균들인데요. 항생제 저항성 포도상구균 MRSA나 여러 가지 질병원이 되는 세균들, 림프절 패스트, 탄저병, 라임병, 살모넬라 등 현대인을 괴롭히는 요인들이 이런 세균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시니아 페스티스가 이제 그 패스트를 일으키는 균이었죠. 그리고 포도상구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탄저균, 그리고 아까 나왔던 라임병, 그리고 살모넬라 등들이 해로운 대표적인 세균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세균들의 질소 고정 능력과 폐기물 분해 능력 때문에 지구상의 거의 모든 생물들은 세균에 의존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세균은 인간에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세균은 DNA를 전달할 수 있다. 세균 세포 한 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유전자들이 포함한 하나의 환형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균의 생식 이분법, 단일 부모 세포만 관여하는 무성적인 과정인데요. 군락, 콜로니 내의 세균들은 유전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균에서의 새로운 유전적 조합 생성 기적들, 형질 전환이 있고요. 형질 도입, 그리고 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형질 전환에 대해서 먼저 볼까요? 외래의 DNA가 있을 때 세균 세포 내에 세균 염색체가 이 DNA를 받아들였을 때 그리고 이 세균이 이 DNA에 의해서 형질 전환이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형질이 전환된 세균 세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기존의 염색체의 외부에서 들어온 DNA가 형질 전환되면서 이렇게 새로운 형질을 갖게 되는 세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죽은 세균으로부터 주변 환경으로 방출된 DNA 조각들이 다른 세균에 의해 흡수되면 흡수된 세균들은 형질이 바뀔 수 있다. 이게 이제 형질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감수성 세포가 항생제 저항성 세포가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인 거죠. 자, 그리고 접합. 두 세균 세포 사이의 물리적인 연결다리를 통해서 DNA가 전달이 됩니다. 공여세포는 성선모라고 불리는 속이 빈 돌기를 이용해서 수형세포와의 물리적 연결다리를 형성을 한다고 합니다. 공여세포가 이 짝다리 다리를 통해서 자신의 염색체 사본을 전달합니다. 자, 여기 공여세포가 있고 수용세포가 있으면 여기 성선모로 만들어진 접합다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여세포가 수용세포에 DNA를 이렇게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임질균이 접합 중인 임질균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접합다리에 의해서 DNA를 전달하고 있죠. 자, 그리고 형질 도입이 되겠습니다. 형질 도입은 세균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인 박테리오파지에 의해서 세균 유전자가 다른 세균으로 전달될 수 있는 거죠. 자, 박테리오파지가 세균을 감염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세균이 있고 박테리오파지가 있으면 박테리오파지 내에 있는 바이러스 DNA가 세균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생기게 되고 이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DNA들이 새로운 바이러스를 합성하게 되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기존에 갖고 있는 세균의 염색체가 잘라지게 되면서 조각이 나게 돼요. 그러면 이 박테리오 파지는 이 조각난 DNA들을 자기가 합성하는데 이용을 해서 세균세포가 터져 나온 DNA, 세균 DNA를 약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세균 바이러스를 가진 박테리오 파지가 다른 세균을 감염시켰을 때, 그러면 원래 숙주에서 나온 DNA가 바이러스 DNA와 함께 이렇게 또 전달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형질 도입이 되겠습니다. 자, 박테리오 파지, 세균성 바이러스, 진핵 생물과 마찬가지로 세균들도 바이러스의 숙주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저 박테리오 파지가 이렇게 있고요. 이제 바이러스 DNA가 이게 세균 세포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현미경 사진은 대장균을 감염시키고 있는 T4라고 하는 박테리오 파지를 보여주는데요. 파지들의 발들이 세포의 표면에 접촉한 후에 바이러스들은 세포막 구멍을 내고 자신의 DNA를 주입한다고 합니다. 자, 플라스미드, 세균의 염색체 외의 유전 요소인데요. 플라스미드는 작고 원형인 DNA 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균의 세포질 안에 있으면서 세균 염색체와는 독립적으로 복제가 일어나고 접합, 형질 전환 등의 방법으로 다른 세포에 전달이 가능합니다. 일부 플라스미드들은 항생제를 분해할 수 있는 단백질의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고 항생제 저항성 전파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공연세포가 있고요. 세균의 염색체가 있고 플라스미드가 있는데 플라스미드가 복제되어 새로운 세균으로 전달이 될 수 있고 이게 이제 수용세포가 전달된 유전자를 발현을 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이제 플라스미드 그림인데요. 대장균으로부터 얻은 플라스미드들이라고 합니다. 세균의 플라스미드는 그 이동성 때문에 현대 생명공학에서 유전자 전달 분자, 벡터라고 하는 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조작된 플라스미드는 세균에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넣어줄 수 있고 형질 전환을 통해서요. 유전적으로 조작된 플라스미드를 가진 세균은 특정 유전자를 발현시켜서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플라스미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세균에 접종을 해서 단백질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자, 비록 무성적으로 생식하지만 세균들은 세포들 사이에서 DNA를 전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진다. 이런 방법들에는 형질 전환, 형질 도입, 그리고 접합에 의한 플라스미드 전달들이 등이 포함이 된다. 자, 여섯 번째 진핵세포는 원핵세포로부터 기원을 했다. 자, 진핵세포의 진화. 최초의 원핵생물들은 약 35억 년 전쯤에 출현을 했다고 합니다. 약 17억 년 동안 지구상에서 유일한 형태의 생명체들로 존재했다고 하네요. 자, 18억 년 전 최초의 진핵세포가 출현을 했는데요. 식물, 곰팡이, 동물, 그리고 원핵생물들을 모두 포함하는 현대 진핵세포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독특한 진핵세포적 특징은 막에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들의 진화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진핵세포들이 내막계, 자, 내막계에 있는 원형질막, 소포체, 핵막, 그리고 골지 기관들, 그리고 소낭들이 포함되며 이들은 대단위로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계속 공부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지만 핵이 있고 여기 세포질, 여기는 미토콘드리아로 보이고요. 그리고 골지체, 요 핵에는 핵막, 이중막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내막의 기관들이 보이는 인간 뇌세포의 현미경 사진이라고 합니다. 내막계의 진화, 세포막의 함입으로 핵막과 내막계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자, 여기에 보이는 조상 원핵 세포가 있는데요. 세포 안에 핵 안에 DNA가 있고 원형질막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질이 있는데 내부 함입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모양이 바뀌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소포체가 되고 핵에 핵막이 생겼다고 합니다. 자, 내부 공생. 한 생물종이 다른 숙주종의 내부에 살게 된다. 미토콘드리아 염록체는 작고 자유 생활을 하던 원핵 생물이 삼켜져서 진화됐다고 하는데요. 상호 의존적으로 진화, 서로 떼어낼 수 없는 소기관들을 포함한 하나의 작업 단위. 자, 그리고 내부 공생설을 지원하는 증거, 자신만의 DNA와 RNA, 원핵 생물들의 것을 더 닮은 단백질을 보유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핵막과 내막을 가진 세포가 있었고요. 내막계를 가진 조상세포가 세균을 삼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산소를 대사하는 세균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세균이 세포 안에서 공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에 이 세포가 광합성 원핵 생물을 또 삼키게 돼서 이렇게 이제 공생설이 탄생이 됐다고 합니다. 자, 진핵세포의 형성.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앞에도 설명을 했지만 이전에 자유생활을 하던 원핵세포들이 삼켜졌고 결국은 이들이 진핵세포의 소기관으로 진화됐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막계, 일련의 세포 내 소기관들은 내부 막들에 의해 연결이 되어 있다. 자, 그리고 소낭들은 세포 내에서 움직이는 작은 주머니들이고 하나의 소기관에서 싹이 트고 또 다른 소기관에 융합됨으로써 소낭들은 내막계의 소기관들 사이에서 막을 수송한다. 약 21억 년 전에 조상 원핵세포는 세포막의 내부 함입과 자유생활 원핵세포의 포식 후 통합을 거쳐서 최초의 진핵세포가 진화가 됐다고 합니다. 자, 7번째, 원생생물들은 매우 다양하다. 원생생물은 식물, 동물, 곰팡이의 3가지 생물계들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모든 진핵생물들입니다. 자, 약 18억 년 전에 처음 출현한 이래로 매우 다양하게 진화가 되었고 일반화가 어렵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원핵 생물들을 생물계로 분류하는 문제는 아직 진행 중인 작업이고 대부분은 단세포성이고 현미경적인 크기지만 일부는 다세포성이고 크다고 합니다. 원생동물들 주로 포식 방법에 의해 양분을 획득하는 원생생물들. 자, 일부는 세균을 섭취하거나 다른 원생생물을 먹으며 어떤 것들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기물질을 흡수하고 또 일부는 동물에 기생한다. 거의 모든 수생 환경은 습한 서식지에서 발견된다. 자, 여기에 보이는 것은 지아르디아, 오염된 식수에서 발견되는 장내 기생충이라고 하는데요. 지아르디아는 흔한 여행하는 사람들의 설사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자, 적혈구 세포인데요.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기생충인 말라리아 원충이 감염된 그림입니다. 집신벌레. 흔한 담수 원생생물인 집신벌레처럼 많은 원생동물은 선모라고 불리는 머리털 같은 구조물을 가지는데요. 이것은 물속에서 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섭식을 위해 동시에 채찍처럼 움직인다고 합니다. 자, 아메바. 단세포 원생생물로 그 몸체 유연성이 대단히 크다고 하고요. 표면을 기어다니거나 먹이를 삼킬 때 거의 모든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세포체가 늘어나는 위족을 이용해 먹고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게 위공충이라고 하는 게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 종종 포렘들이라고도 불리는 유공충들입니다. 이것은 탄산칼슘으로 만들어진 단단한 폐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쉽게 화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메바 프로테우스는 흔한 원생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점균류, 변형균류라고 하는데요. 외형이나 생활사가 곰팡이를 닮은 원생생물입니다. 점균류들의 망사형 몸체는 환경과의 접촉을 위해 큰 표면력을 제공하고 있고요. 점균류들은
분해자들로서 죽은 생물들의 몸을 분해하거나 삼킬 때 위족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조류들이 있는데요. 광합성 원생 생물들이죠. 단세포성일 수도 있고 군체를 이루어 살거나 다세포성이다. 와 편모축류, 괌이라는 때로 흘러나간 비료 때문에 발생을 하며 적조라고 불리는 개체군 폭발로 일으킬 수 있다. 와 편모축류는 대사성 독소들을 방출하기 때문에 일부 적조는 인간에게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규조류, 몸체들은 규소로 이루어진 껍질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녹조류, 단세포성 녹조류는 호수나 연못, 그리고 부적절하게 관리된 수영장이나 수족관에서 번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공생조류, 산호초들은 산호초를 만드는 산호동물의 몸체에 서식하는 단세포성 조류인 공생조류에 의존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산호에 음식물을 제공합니다. 자, 그리고 해조류, 크고 다세포성인 해양 조류들, 바위가 많은 해안과 얕은 바다 서식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엽록체의 색소들에 따라 세 그룹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빨갛다고 해서 이제 홍조류는 비교적 깊고 따뜻한 열대 바다에 가장 흔하게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조류는 얕은 연안 수에서 자라는 식용 해조류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갈조류는 켈프로도 알려져 있으며 크고 깊은 바다의 해양숲에서 자랍니다. 자, 그래서 원생생물은 매우 다양한 생활사와 체형을 나타냅니다. 흔한 원생생물로는 원생동물, 아메바, 점균류, 조류, 그리고 해조류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덟 번째, 다세포 생물의 발생은 진화사의 중대 사건이다. 약 15억 년 전 다세포 생물들이 출현을 했고 다세포성의 진화에 대한 가설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자유생활을 하는 개별 세포들이 느슨하게 물리적으로 연결되는 것. 이게 군체인데요. 독립적 단세포 생물과 다세포성 생물 사이의 진화적 중간체이다. 자연 선택은 노동 분할을 진화시켜 효율성이 증가된 군체를 더 선호했을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군체 내의 세포들은 점점 특수화되고 상호 의존도가 심해지면서 다세포성 진핵 생물들이 출현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단세포성 원생생물. 단세포성 생물에서는 하나의 세포가 생명의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군체. 고대의 원생생물이 오늘날의 많은 원생생물이 그런 것처럼 동일한 종의 구성원으로 군체를 형성했을 것이다. 자, 그리고 특수화. 하나의 군체 내의 일부 세포는 음식을 모으거나 운동 같은 특정 업무를 위해 특수화되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운동을 위한 세포, 섭취를 위한 세포, 이렇게 이제 특수화됐을 수 있다. 네 번째, 배우자. 지속된 특수화로 유성적인 생식만을 위해 사용하는 배우자가 형성되었고, 이 생물은 이제 혼자 사는 생존이 불가능한 개별세포를 가진 진정한 다세포성 생명체이다. 자, 지구상의 생명 역사 요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구가 이제 46억 년 전에 형성이 됐고, 지각은 약 40억 년 전까지 단단해졌다. 그리고 원생생물이 탄생을 하게 되었고요. 지구는 다양한 원핵생물의 서식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진핵생물이 이제 탄생을 하였죠. 18억 년 전에 화석 자료로 이런 것들을 추정을 했고요. 그리고 다세포성 생물체가 탄생하기 시작했는데 15억 년 전쯤이라고 합니다. 단세포성 생명체로 이루어진 군체에서 최초의 다세포성 생명체들이 진화했고요. 그리고 6억 년 전 동물의 탄생입니다. 자, 화석기를 통해서 처음 발견했고, 그 다음에 육상 군집 식물 곰팡이들이 약 4억
9천만 년 전에 육상을 점유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이제 출현을 했는데 우리 속인 호모는 250만 년 전에 화석 기록을 통해 처음 출현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군체성 원생 생물에서 다세포 진핵 생물로 진화한 것은 지구의 생명 진화사에서 중요한 사건이었다. 아홉 번째, 바이러스는 살아있지 않은 기생물이다. 바이러스, 생명체의 일부 특징을 공유하기는 하지만 생물학자들 대부분은 바이러스를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바이러스는 스스로 자랄 수도 스스로 생식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자, 바이러스는 증식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만 가지는데요. 살아있는 세포를 감염시켜서 그 세포의 내부 기구들을 이용하여 더 많은 바이러스를 만들게 하는 기생물로 존재하는 것이다. 자, 바이러스의 구조를 보면요. 핵산, DNA와 RNA가 캡시드라고 불리는 단백질 상자에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자 속에 유전자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바이러스들은 다른 구조, 막으로 덮인 덮개로 더 포함되기도 하고요. 자, 요 안에 핵산, 모든 바이러스가 핵산으로 이루어진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살아있는 세포들은 언제나 이중가닥 DNA를 사용하는 반면 바이러스들은 RNA나 DNA를 사용하며 그 핵산은 단일 가닥일 수도 있고 이중 가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신육 돌기가 보이는데요. 바이러스들은 바깥으로 튀어나온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단백질 돌기들을 가지며 이것이 숙주세포 바깥의 단백질을 결합할 수 있다. 이 단백질 인식은 매우 특징적이어서 특정 형태의 바이러스를 특정 형태의 숙주세포를 감염시킬 수 있다. 자, 그리고 이 외관에 있는 것이 캡시드라고 하는데요. 바이러스의 외부 껍질은 캡시드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한 개 혹은 몇 개의 단백질 분자로 이루어지며 일정한 양식으로 반복이 됩니다.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캡시드 단백질을 암호화합니다. 일단 세포 내에 생산되면 각 부분들은 스스로 새로운 캡시드로 자가 조립이 된다고 합니다. 자, 바이러스의 생활삽, 세균 바이러스의 용해회로와 용원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러스가 자신의 DNA를 숙주 세포 내에 주입합니다. 여기 박테리오파지가 있고 박테리오파지가 자기의 DNA를 주입하고 있죠. 박테리오파지의 외부 표면 단백질이 표적 세포의 외부에 있는 단백질과 결합하여 감염이 시작되는데요. 그러면 세균 안에 바이러스의 DNA가 들어와 있고 세균의 DNA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이러스의 DNA는 세균의 세포들의 그 기구들을 이용물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본과 자기를 복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캡시드 단백질을 생산하고요. 부속품이 만들어지면 그들은 스스로 새로운 바이러스로 조립이 됩니다. 그래서 세균은 죽게 되고 이 세균 밖으로 바이러스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용균이라고 합니다. 결국 많은 바이러스 사본들이 생산되어서 이들이 숙주세포를 터뜨리고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개개의 박테리오파지들은 새로운 숙주를 찾아서 또 감염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감염된 세균과 DNA가 이렇게 이제 그 프로파지 형태, 바이러스 DNA와 세균의 DNA가 이제 합쳐진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의 DNA는 잠복 상태가 되고 그런 삽입 DNA는 프로파지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 감염된 세균은 프로파지를 가지고 자기를 복제하게 되죠. 그럼 세균 세포가 증식함에 따라서 세포들은 자신의 것과 바이러스의 DNA를 함께 복제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형성된 세균들의 군락에는 모든 세포들은 그 바이러스의 DNA를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러한 바이러스의 DNA를 갖고 있는 세균에서 바이러스의 DNA가 다시 분리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바이러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피곤하면 이렇게 입 주변에
오돌도돌하게 일어나는 것이 헤르페스 바이러스라고 하는데요. 자, 인간에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DNA 바이러스 중 하나입니다. DNA 바이러스는 수두, 대상포진, 구순포진이라고 구손포진, 그리고 생식기 포진 등을 일으킵니다. 증상이 없어도 헤르페스 바이러스 DNA는 신경세포 내에 잠복할 수 있고, 스트레스가 새로운 바이러스의 생산을 자극하면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게 됩니다. 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만큼이나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바이러스는 없다고 합니다. 많은 동물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외부 막을 가지는데, 이 막은 튀어나온 돌기들을 가진 단백질 껍데기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1918년 인플루엔자 대유행에는 전 세계적으로 2천만에서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을 했고, 때때로 생기는 돌연변이 계통들은 인간의 건강에 새로운 위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착한 해에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3천에서 8만 명의 미국인을 사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홍역 바이러스. 오직 인간만이 홍역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유전물질로 단일 가닥 RNA를 사용하는 바이러스입니다. 호흡기계를 감염시킨 후에 발열과 기침, 그리고 발진 등이 일어나고요. 홍역은 기침과 재채기로 쉽게 퍼질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5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만들지만 백신에 의해 예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는 1800년대 후반에 최초로 발견된 바이러스이고, RNA 유전차 주위를 나선형 막대로 감싸는 단백질로 되어 있는 이 바이러스는 담뱃잎 세포에 해를 끼쳐서 심각한 농업 손실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바이러스는 살아있지 않는 기생물로 숙주를 감염시켜서 그 세포기구를 이용해 자신들을 더 많이 복제한다. 바이러스는 인간, 동물, 그리고 식물들을 감염시킬 수 있다. 10번째, HIV는 인간의 면역계를 무력화시킨다. 에이즈는 세계적으로 건강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특히 남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3천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하고요. HIV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 레트로바이러스로 되어 있는데, 레트로바이러스는 RNA 유전차를 가지며 숙주세포 내 DNA로 전환이 됩니다. 자, HIV의 구조물인데요. 이렇게 이제 구형의 외곽에 이렇게 이제 막 단백질, 막 껍질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RNA 유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HIV 유전체는 단일 가락으로 된 RNA 사본 2개로 되어 있으며 9개의 바이러스 유전자를 암호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식 단백질들을 가지고 있는데, HIV는 바깥으로 돌출된 단백질 돌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돌기들이 감수성 세포와 접촉하면 감염이 시작이 됩니다. 자, 역전사 효소. HIV들은 생활사에 필수적인 역전사 요소 2개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막껍질. HIV는 바이러스 막에 의해 둘러싸이고, 인지질 이중충으로 된 이중막은 이 바이러스가 방출될 때 인간 숙주 세포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캡시드는 아까도 봤죠. HIV 유전체를 감싸는 단백질 껍질들은 한 가지 단백질 약 2000개가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HIV 구조물들을 보고 있는데요. HIV 치료제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아직 완치가 될 만한 치료제들은 아직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인식 단백질, 역전사 효소, 막껍질, 캡시드, RNA 유전체, 이런 특징들을 억제하는 약물들이 HIV 치료제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항 HIV 약제들. 에이즈 치료약은 없으나 병의 진행을 항 HIV 약제들에 의해서 억제가 되고 있습니다. 프로테아제 억제제, HIV 단백질 생산을 돕는 바이러스 프로테아제들을 방해하는 약물입니다. 자, 역전사 효소 저해제, RT 효소는 HIV 생활사에서 HIV의 RNA 유전체를 DNA 사본으로 전환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AZT라는 아지도 티미딘,
약이 있는데 DNA 염기인 티민과 유사한 구조 때문에 RT를 저해한다고 합니다. 자, 약자인 AGT 구조는 T 뉴클레오타이드 구조와 매우 닮아 있어서 이러한 구조들 때문에 역전사 효소들이 티민 대신 AGT를 사용할 만큼 비슷하지만 작은 차이 때문에 바이러스 DNA 분재로 통합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HIV 증식을 효과적으로 중지시키고 억제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HIV의 상하사 레트로바이러스인데요. RNA 증식에 앞서 DNA로 전환되는 RNA를 가지고 있고요. 숙주세포 내에서 자신의 사본들이 생산되도록 지시를 하고 있고, 인간 면역계의 헬퍼 T셀을 파괴한다. 그래서 기회감염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감기만 걸려도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죠. 자, HIV가 인간 세포에 결합하게 돼서 바이러스 RNA를 주입하게 되면요. 인간 세포 내에서 바이러스 RNA가 HIV의 역전사 효소에 의해서 두 가닥의 DNA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 합성된 바이러스 DNA는 세포의 핵 안으로 들어가서 인간의 염색체 내로 통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이러스 DNA는 여러 개의 바이러스 RNA 사본으로 전사가 되고 세포 소기관들은 이제 이 RNA들을 바탕으로 단백질들을 생산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다양한 부분들이 스스로 조립되어 새로운 HIV 복제물들을 만들게 되고 바이러스가 세포로부터 나올 때 세포의 원형질 막으로부터 바이러스의 막껍질을 만들면서 세포로부터 싹처럼 돋아나게 됩니다. 많은 바이러스가 바깥으로 나오면서 T세포를 파괴하게 돼서 인간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신종 바이러스들, 고립된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가 빠르게 그 영역을 넓혀가던 중에 예전의 바이러스로부터 생기는 돌연변이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근의 신종 바이러스들, H1N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사스, 그리고 에볼라 바이러스. 최근에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 환경 속에서 살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RNA 바이러스, 신종 바이러스에 속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효과적인 항바이러스 약제들은 거의 없으므로 바이러스들의 확산을 막는 것이 종종 대유행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까지는 항바이러스 제제들이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백신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HIV 레트로바이러스로서 인간 면역계의 T세포를 감염시키는 과정에서 DNA로 전환되는 RNA 유전체를 가진다. HIV 증식은 역전사 효소의 활성에 의존적이다. 11번째, 프리온과 비로이드는 바이러스보다 더 작은 기생물이다. 병원체 질병을 일으키는 인자로 세균이나 곰팡이 그리고 원생 생물처럼 대부분 살아있는 생물들이다. 생명체가 아닌 병원체들, 바이러스, 비로이드, 프리온 등이 있습니다. 프리온과 비로이드, 바이러스보다 더 작은 감염성 병원체들. 자, 프리온, 감염성 단백질. 정상적인 뇌 단백질이 이렇게 있는데요. 뇌 조직이 이렇게 있고, 프리온이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모양의 단백질이 이렇게 정상적인 뇌 단백질을 공격하게 되게 되죠. 그럼 프리온 단백질 뇌 안으로 들어가 정상 뇌 단백질을 잘못된 프리온 단백질로 바꾸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음 그림처럼 잘못 접힌 단백질들이 많아지면서 덩어리가 생기게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프리온 사슬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결국 덩어리들이 쌓이고 정상적인 뇌 조직을 망가뜨리며 프리온 질병의 징후가 발생되게 됩니다. 크로이츠펠트 야콥 질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인간의 프리온 질병입니다.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은 인간에서 발생하는 불치의 퇴행성 뇌질환으로 광우병에 감염된 소고기 섭취와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은 치명적인데요. 정상적인 소독 과정은 프리온 단백질을 파괴하지 못하므로 노출을 막는 것이 현재 의학적 해결책 방법인데요. 감염 후에는
뇌 조직에 구멍이 생겨서 스펀지 모양 형태의 조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환자의 조직의 뇌에서 프리온 단백질이 이렇게 이제 관찰되는 모양인데, 요거는 컴퓨터 모양으로 본 화면입니다. 자, 쿠르, 토착 부족에서 나타난 인간의 프리온 질병인데요. 1950년대에 파푸아뉴기니의 한 부족원 사이에서 처음 기술이 되었고요. 쿠르는 인간에서 발생되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쿠르는 감염된 사람들의 뇌를 섭취하는 식인의식에 의해서 전파가 되었고요. 이 과정에서 프리온은 새 숙주로 옮겨지게 돼서 이렇게 이제 프리온 질병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광우병. 소에서 프리온은 광우병을 일으키는데 공식적으로 소의 해면상 뇌병증이라고 불립니다. 영국에서 발생한 BSE는 감염된 소고기를 먹은 수백 명의 사람에게 앓게 되었는데요. 수백만 마리의 소를 소각하여 없앰으로써 간신히 진정되었다고 합니다. 자, 만성 소모성 질환. 프리온은 사슴, 엘크, 무스 등에 포함되는 여러 동물에서 만성 소모성 질환을 일으킵니다. 미국에서 10여 마리가 발견이 되었고 캐나다 지역에서도 2마리가 발견되었는데, 장기적으로 치명적인 최종 손실을 일으킨다는 사실 때문에 이와 같은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자, 스크래피. 양에서는 프리온이 스크래피를 일으킵니다. 이 병은 지속적인 가려움 때문에 동물들이 털이 뽑힐 정도로 긁는 행동을 하는 데에서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1700년대에 처음 알려졌으며 스크래피가 인간에 전염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비로이드, 노출된 RNA 분자. 복숭아 잠복 모자이크 비로이드. 복숭아의 잠복 모자이크 비로이드는 1980년대에 스페인에서 처음 발견이 되었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모든 복숭아 종과 그 유사종인 승도 복숭아 종을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5년에서 7년가량의 잠복기가 있으므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감자의 궤경줄기병 비로이드. 이 비로이드는 최초로 발견된 것으로 감자와 토마토의 모든 종에 감염시킬 수 있고, 감염으로 인해서 감자와 열매에 금이 가고 모양이 틀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과 상처 비로이드. 아시아와 북미에 널리 퍼져 있는 이 비로이드는 열매의 껍질을 상하게 함으로 농작물을 망친다고 합니다. 자, 살아있지 않은 감염성 병원체에는 잘못 접힌 단백질이 서로 엉켜 뇌의 기능을 파괴하는 프리온과 식물을 감염시키는 작은 원형 RNA 분자들인 비로이드가 포함된다. 자, 이번 시간은 미생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고, 이번 시간에도 수고하셨습니다.